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예전에는 눈만 뜨면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고 느껴지네요. 좋다고 소문난 곳에 가도 감동을 받기보다는 지루함 혹은 따분함이 느껴졌죠. 맛있다는 것을 먹어도 입이 즐겁기는커녕 체하는 일이 다반사라 이제는 소화제를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게 되었고요. 팔팔한 청순일 때는 돈이 없는 노후가 제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노년에 접어든 지금 생각해보니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몸뚱이가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늘어나는 것은 생일 케이크의 초 개수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이죠. 옹알이를 하지 못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어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항상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항상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시간이 지나 벌건 낯빛은 검게 그을렸고요. 아버지의 검은 얼굴이 창피한 것은 아니었지만 항상 옷에 묻어난 생선 비린내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의 옷에서 나던 생선 비린내가 묻어난 건 아닐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신 날이면 하루에 3번이 넘는 목욕을 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아버지가 싫은 것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언니와 저를 낳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저희 자매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거든요. 아버지의 냄새를 기피하는 것은 단순히 어부의 딸이라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혼자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자신에게 들어온 재혼 자리를 다 거절하셨어요. 온전히 저희 자매 때문이었죠. 20살이 다가오고 아버지께서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교에 가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재혼도 하지 않고 2 딸들을 열심히 키운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도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선택인 거잖아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싫었죠. 한평생 바닷가의 소금 냄새에 절여져 살았는데 대학교까지 그 짠내를 맡으라뇨. 절대로 안 될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기어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게 되었죠. 막내딸을 곁에 두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크게 아쉬워하셨지만 아버지 곁에는 듬직한 언니가 있었기에 큰 걱정은 되질 않았네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말리실 때는 언제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턱하니 붙자 아버지께서는 통장을 털어 대학교 근처 작은 원룸의 전세를 얻어주셨습니다. 속을 썩이는 순간에도 자식을 생각해 주신 아버지가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하게 느껴졌죠. 그래서 대학교에 간 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되기 위해서요. 하지만 인생은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서울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학교를 나왔지만 제 위에는 날고 기는 경쟁자들이 수두룩했기에 서류를 내는 족족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낮추어 그나마 문턱이 낮은 중견기업에 발을 들이려고도 했지만 그런 곳은 면접장에서 대놓고 남자를 더 선호한다며 딱 잘라 말했죠. 그렇다 보니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자에게 있어 취업의 기회는 바늘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처럼 터무니없이 힘든 일이었네요. 이렇다 보니 취업 대신 결혼을 선택하는 동기들도 심심찮게 보였는데요. 아직 취업도 못했는데 면사포를 뒤집어 쓰고 환하게 웃는 동기들을 보자 속이 쓰리더군요. 취업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괜찮은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었거든요. 동기들의 결혼식에 다녀온 날에는 중매쟁이에게 연락이라도 해봐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네요.
곁에 있으라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오게 된 서울인데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것은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도 실패의 쓴맛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까지 마셔야 했지만 25살이 가기 전 보란듯이 내놓으라는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었죠. 언니 또한 비슷한 시기에 7급 공무원에 합격을 했는데요. 연이은 자식들의 겹경사에 아버지는 기아디기한 속까지 잡아가며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붙었기에 드디어 아버지에게 효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효도를 할 새도 없이 대기업의 악명 높은 업무 강도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어요. 출근을 하는 5일 중 4일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의자에서 일어날 정도였으니까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의자는 앉은 자리 그대로 쿠션이 푹 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마저도 고객사와 문제가 생기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죠.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다 보니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피로회복제와 커피가 없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네요. 반복되는 야근에 저는 단골 약국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자주 가는 약국에서 일하는 의사는 4살 연상으로 서글서글한 인상에 다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약사의 친절한 태도는 단골이 된 가장 큰 이유기도 했고요. 약국에 들를 때면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회사에서 겪었던 모든 불평, 불만을 약사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럴 때면 약사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언제나 뒤에서 응원한다며 공짜로 피로회복제를 주기도 했죠. 29살이란 늦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일만 하는 걸 보며 드센 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후려치고 깎아내리기보다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는 약사의 다정함이 심장에 꽂히더군요.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약사에게 물불 안 가리고 들이댄 것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함께한 지 2년이 되던 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을 알았기에 넉넉지 않은 형편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을 털어 결혼 자금으로 써야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은 엄청난 부잣집 자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른 시동생들은 으리으리한 집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편에게 남겨진 것은 달랑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사실이었죠. 장남의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요. 남편은 동생들이 투자를 잘해 그런 것이라며 답을 해주었는데요. 돈 같은 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함께할 반듯한 남편 한 사람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간 자리에서 대놓고 사람들이 말하는 시짜 짓을 하셨거든요. 장남이랑 결혼하니 늙은 시애미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요즘 애들 모아둔 돈 없다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예단은 간추려서 해야 된다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나는 소미불이 붙은 먼지 한 톨도 다 받을 생각이다. 뭐 너야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노처녀니 돈이 궁할 것 같지는 않다만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 귀담아 들어라.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해도 노처녀 인생 구해준 남편 낳은 시애미인데 예단 정도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그건 그렇고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어머니는 저를 낳으시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는 부산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왜야? 아이고 주야. 하필 많고 많은 직업 내버려두고 바닷가에서 칼 들고 날뛰는 어부딸이랑 결혼을 하다니. 너희 아버지도 죽어서 좋은 데 가기는 이미 글렀구나. 한평생 생선 대가리를 쳐댈 텐데 죽어서 잘 쳐줘야 개돼지로 환생하겠구나. 너도 마찬가지다. 애비가 죄 없는 생선 배가른 돈으로 키웠을 텐데 너라고 어디 곱게 죽을까?
저희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고기 도축하시는 분들이나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봐라.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수긍하고 시애미한테 잘해서 죄를 덜 생각을 해야지. 이래서 칼질하는 집이랑은 인연 맺지 말라는 건데. 나중에 친정 갔다 온다고 설치다가 생선 비린내 묻혀올까봐 걱정이다. 물론 사람마다 직업에 가지는 의식이 다를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회를 2점씩 집어먹으며 어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니 제 기분이 팍 상하더군요. 아버지같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없었다면 신선한 회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 못 먹을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 어머니가 정말 너무한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원래 이렇게까지 말을 험하게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동안 내가 들어오는 선도 전부 마다하다가 이제야 결혼하니까 그게 좀 껄끄러우셨나 봐. 어머니한테는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이번에만 좀 봐줘. 당신 알지? 난 장인어른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 장인어른 같은 분 아니면 이런 신선한 회를 언제 먹어보겠어. 남편만 아니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을 테지만 온 힘을 다해 사랑해주는 남자는 못 구할 것 같다는 생각에 두 눈 꼭 감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결혼 후 한 달 동안은 엉덩이를 붙일 일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4명이나 되는 시동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술판을 벌였거든요. 가져다주는 음식과 술을 얌전히 받아 먹어도 미울 판에 시동생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편을 부려먹었어요. 거하게 취한 시동생들은 남편에 대한 막말도 서슴지 않았죠. 아유, 개뿔도 없는 우리 형이랑 결혼하다니 우리 형수는 앞으로 고생길만 펼쳐지겠네. 장남이라서 어머니도 모셔야 되고 돈은 없고. 형수님, 지금 형이 월세 내고 있는 약국 제 거인데 모르셨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쳐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일 가까운 가족한테 월세를 더 받다뇨.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이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속없이 허허 웃기만 했지만 속에서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디 우리 귀한 아드님이랑 쟤를 비교하니? 3년 일찍 태어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람이 공부만 잘하면 쓰나. 우리 귀한 아드님처럼 돈 버는 재수가 있어야지. 아마 쟤는 평생 우리 아들 월세만 갖다 바쳐주다가 죽을 거다. 내가 왜 생선 비린내나 묻히고 다니는 저 청껏이랑 네 형을 결혼시켰겠니? 다 우리 귀한 아들들 수발 들라고 한 거지. 그래서 내가 형네 상가에서 월세 30만 원씩 더 받는 거잖아. 아직 우리 식구들 다 젊어서 약사인형 필요도 없는데 돈이라도 더 뜯어내야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바로 잡기는커녕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했다며 시동생을 칭찬하더군요. 바로 앞에 남편이 있는데도 보란듯이 남편을 헐뜯는 시어머니를 보자 도저히 가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동생이 기름칠을 해놓은 속을 시어머니가 홀라당 불을 지피셨거든요. 자식을 아무리 편애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대놓고 헐뜯으세요? 저 사람은 어머니 아들이 아닌가요? 아무리 돈 잘 버는 아들이 예뻐도 그렇지 최소한의 상도덕은 지키셔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이 사람이잖아요. 상도덕? 그래. 너 지금 시애미 모시고 사는 거 싫다고 시동생들 앞에서 나서면서 시위하는 게냐? 월급쟁이에 잘난 것도 없으면 시애미라도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시애미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어머니 말씀대로 저희 월급쟁이 생활에서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자란 돈으로 매번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음식 사다 바치고 가고 싶은 데 있다고 하면 사시사철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데리고 가고 어디 어머니 언니분들이랑 놀러 가는 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다 이 사람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한테 내가 키워준 값 받아먹겠다는데 그게 시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시엠이 창피 줄 만큼 잘못된 일이냐?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우리 집 부엌에서 앞치마 메고 서 있는데 이래서 천한 것은 상대하지 말라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애비가 하는 거라고는 배 타고 나가서 그물에 걸려는 생선이나 주워 담는 일이니 에휴 서로 하도 죽고 못 산다길래 붙여줬더니 시엠이 말을 생선 대가리 마냥 턱턱 자르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다. 갈라서고 싶으면 지금 당장 갈라서.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정성 들여 차려놓은 술상도 엎어버렸어요. 바닥에 쏟아진 안주를 지피는 대로 던지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 자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10손가락 물어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는 하지만 남편은 아예 없는 손가락 취급을 한 걸요. 그래서 남편에게 혹시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것이 없다면서 고개를 저었죠. 시어머니가 다른 자식들과 달리 유독 자신을 못 살게 구는 이유를 말해주었는데요.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가기는커녕 시어머니가 더더욱 미워지더군요. 남편을 가졌을 때는 하루에 죽 한 그릇 제대로 먹을 돈도 없어서 배를 쫄쫄 굶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가장 힘든 순간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을 많이 원망했고요. 다행히 시동생들을 연달아 낳고 나서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려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동생 덕분에 거짓골을 면한 것이니 평생 바짝 엎드려서 거름 역할이나 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해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힘든 순간 찾아온 아이는 더 안쓰럽고 미안해 잘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늘 아픈 손가락이라며 한 번도 받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까지 주려고 노력하셨는걸요.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냉랭한 표정과 말투로 하나부터 10까지 구박을 하셨습니다. 남편 대신 아침밥이라도 차려드리는 날이면 방에서 은비녀를 가지고 와서 밥에 담가보기까지 했어요. 저 독한 것이 눈에 가시 같은 시애미밥에 아무 짓도 안 했을 리가 없지. 세상에 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시애미 노려보는 것 좀 봐라. 앞으로 아범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 밥은 꼭 따로 차려놓고 가라. 저 독사 같은 것이 언제 내 밥에 독을 탈지도 모르니. 시어머니의 시짜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요. 한두 번은 남편을 보며 넘어가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자 정말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었어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의 가슴에 사리가 나온다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단식이라도 할 기세로 남편을 몰아세웠습니다. 가뜩이나 약국 때문에 새벽 출근을 하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투정에 새벽 3시에 일어나기까지 했네요.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려주려고요. 천성이 순하고 정이 많은 사람인 것은 맞았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남편은 얼굴에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어요.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가정부를 드리기로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쌍으로 무시한다며 또다시 들고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날이 저물 때까지 전화기를 붙든 채로 시동생들에게 하소연을 했죠.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시동생들은 당연히 저희 부부를 나무랐는데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동안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던 시동생들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을 듣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도 나질 않았고요. 자식된 도리는 남편에게 다 떠넘겨놓고 간섭만 하는 시동생들의 추태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역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좀 잘 모시라며 타박하는 첫째 시동생에게 한 소리를 했죠. 네, 그동안 못난 저희 부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기는 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안 모시려고요. 생각해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박박 긁어서 어머니 모셔봤자 매일 밥상 없는 건 기본에 툭하면 배 타고 바다 나가는 저희 아버지 모욕까지 하시잖아요. 저희 부부가 어머니 모셔봤자 좋은 소리 나오지도 않는데 앞으로는 돈도 잘 벌고 어머니가 끔찍이도 죽고 못 사는 도련님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모시세요. 형수님, 어머니가 몇 마디 좀 했다고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남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저희가 어머니를 왜 모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랑 동생들이 형수네처럼 한가한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벌겠다고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해질 때까지 일하고 들어오는데 도련님 눈에는 그동안 한가한 거로 보였나 봐요? 저희 부부는 남의 집 살이하느라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데 도련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놀러 다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어머니한테 효도나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장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차남이 나서서 어머니를 모시다니요. 말이 안 되죠. 자꾸 장남거리는데 그동안 저희 남편 덕에 편하게 사셨으니 이제라도 자식된 도리 하셔야죠. 장남이 부모님 모셔야 된다고 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싫었는지 시동생은 자꾸만 장남을 운운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걸 회피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어머니를 직접 댁까지 모셔다 드렸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도 한평생을 시어머니와 시동생들에게 천대를 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첫째 시동생은 전화 소리가 끊기지 않도록 연락을 해왔습니다. 집사람과 이혼할지도 모르니 당장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면서요. 저는 곧 죽어가는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하는 시동생에게 제안을 했죠. 시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약국의 월세를 받지 말라고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어지간히 싫었는지 첫째 시동생은 바로 월세를 안 받겠다고 약속을 했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 노력을 했는데요. 딱히 트집 잡을 것이 없자 엉뚱한 곳을 꼬집으며 저희 부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손주 보는 것에는 별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왜 애소식이 없냐며 닥달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에 저희는 몹시 불편해졌죠.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에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기에 저희 자매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차마 시어머니에게는 이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노발대발하실 게 뻔하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부부 침실에 들어오는 것도 서슴지 않아 하시며 빨리 애를 낳으라고 닥달하셨습니다.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말려보았지만 효과는 하루 이틀 뿐이었어요. 아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깊어질 때쯤 후원단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죠. 결혼 후 꾸준하게 후원을 하고 있던 아이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인척도 없이 고아원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전화를 끊은 후에는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 마냥 마음이 무거웠네요. 이미 중학생까지 된 아이가 고아원에 가서 잘 적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몇 번 보지 않았지만 아이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않을 만큼 의젓해 보였어요. 단정한 아이의 품행에 더 마음이 쓰인 것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상의를 했어요. 아이를 저희 부부가 입양하면 어떻겠냐고요. 남편 또한 후원하던 아이를 눈여겨보고 있었기에 흔쾌히 허락을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딸로 입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이번에도 문제는 독사 같은 시어머니의 입이었어요. 중학교 교복을 입은 딸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인상을 찡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진보다리를 현관문 쪽으로 내다 버렸죠. 어디 근본도 모르는 것을 우리 집에 들여?
멀쩡한 몸으로 시집와서 애도 안 낳겠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잡종을 딸로 입양하겠다. 아이고, 집안의 부모 얼굴도 모르는 잡종이 장남 자식이라고 판을 치게 생겼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내가 먼저 죽은 남편 얼굴을 볼 낯이 없다. 다른 일이라면 어머니 말씀을 듣겠지만 이미 마음에 품기로 한 딸을 어떻게 다시 내쳐요. 지금이야 낯설어서 그렇지 같이 지내다 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얼마나 속 깊은 애인데요. 어머니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정 같이 지내는 게 불편하다 하시면 제가 동생들한테 연락 돌려놓을 테니 가서 편히 쉬셔도 되고요. 내 말이라면 산에 가서 인삼 대신 도라지라도 캐오던 애가 이럴 수는 없지. 홀렸어. 홀려도 단단히 홀린 개야. 평소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나오더군요. 시동생들의 집에서 지내는 것은 싫었는지 시어머니께서도 궁시렁거리기만 할 뿐 큰 사고는 치지 않으셨어요. 환영을 받아도 적응할까 말까인데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시어머니에게 된통 당해버렸으니 딸아이가 집에 적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워낙 천성이 밝고 씩씩한 아이여서 그런지 금방 적응을 했네요. 그 후 저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고요. 입양한 딸아이를 보자 시동생들은 대놓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우리 형 불쌍해서 어쩌나? 졸지에 얼굴도 모르는 다른 집 새끼를 자기 둥지에 데리고 왔으니 형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집에 시집 오셔서 고작 한다는 게 부모 얼굴도 모르는 뻐꾸기 새끼를 형 자식이라고 턱하니 호적에 올리다니요. 잘하는 것도 없는 친자식 보면서 속 끓이며 살 바에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른 남의 집 자식 데리고 와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딸 입양한 거 도련님네 자식들 보고 결정한 거예요. 뭐 하나 잘하는 거 없이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는 거 자식이라고 속 끓고 사는 꼴 보니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서요.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조카인데 피도 안 섞인 가짜 끼고 도는 형수님한테 그런 말 들으니 엄청 불편하네요. 애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도련님이 지나친 거죠. 어디 친자식 몸에 나는 피에는 금덩이라도 흐른답니까? 똑같은 사람끼리 똑같은 피 흐르고 사는 거지. 친부모 자식 사이가 뭐 그리 유별나다고. 그러는 도련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핏줄이길래 애들 돈 뜯어서 소년원까지 간 아들 끼고 도세요? 우리 애가 뻐꾸기 새끼라면 도련님네 애들은 속이 시커먼 너구리라고요. 둘째 시동생은 이내 술잔을 소리가 날 정도로 탁 내려놓으며 시댁을 나갔어요. 그럴 만도 했죠. 사실 시동생들의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공부에 영 소질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꼴통은 둘째 시동생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공부 한번 시키겠다고 몇 천만 원씩 들여 투자를 했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는커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동급생들의 돈을 뜯기 바빴죠. 첫째 아들은 물건을 훔치다 잡혀 소년원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러니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기까지 한 딸아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간 딸아이는 수능이 제일 어렵다고 소문이 난 해 턱하니 서울대에 붙게 되었는데요. 딸이 서울대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시동생네 식구들은 차례로 머리에 흰 천을 두르고 알아 누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통쾌하기는 하더군요. 돈이 많다고 건물 월세며 집안 행사며 배짱을 부리던 시동생들을 딸아이 덕분에 한 방 먹인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 후 딸아이의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한 딸은 낙방하는 일 없이 연이어 임용고시에도 턱하니 합격을 했으니까요. 딸아이는 25살이란 어린 나이에 알아주는 사립중학교의 교사로 발령을 받았죠. 혼자서 모든 일을 씩씩하게 헤쳐나간 딸아이를 볼 때면 그저 흐뭇할 따름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탓에 다른 엄마들처럼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언제나 사랑한다며 감사함을 표하는 딸이 듬직하고 사랑스러울 뿐이었고요. 꽃다운 나이에 꽃보다 더 빛나는 직장을 가진 딸아이에게 정말 좋은 남자를 붙여주고 싶었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기 자식한테 제일 예쁜 것,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행복이 가장 부풀어 오른 순간 시어머니는 제가 가진 행복을 한순간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딸아이는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저희를 따로 부르더군요. 식당에 도착하자 딸아이는 옆에 앉은 시커먼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서요. 말을 들어보니 남자는 딸아이가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자라고 했어요. 딸아이가 많이 좋아했지만 이별 후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포기했다가 남자가 이혼을 한 지금 연락이 닿아 다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번다고는 했지만 딸아이보다 10살이나 많은 데다 초우는 딸과 다르게 양옆으로 자식까지 주렁주렁 달고 있으니 사윗감으로 내키지는 않았네요. 아니, 오히려 절대로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었어요.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딸아이를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죠. 하지만 딸아이는 예상 밖의 말로 저희 부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딸아이는 이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고 말을 했거든요.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자 딸아이는 시어머니의 권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가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요. 분명 남자에게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서든 딸아이를 결혼시켜 한몫 단단히 챙길 요령이었던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시어머니의 시커먼 속내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도리 같은 것은 잊은 채 시어머니에게 바락바락 대들었죠. 그깟 돈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소중한 딸아이의 인생을 망치냐고요. 부모도 모르는 잡종한테 그만하면 과분한 신랑감이지. 어디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잡종한테 장가들려는 남자가 있을 거나 같으냐? 그나마 애라도 딸린 첩실자리니까 결혼이라도 해주는 거지. 시집도 못 가고 사람들한테 뜯어먹힐 잡종 결혼시켜줬더니 내가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그래도 네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모습 보니 밤에 잠은 잘 오겠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과거로가 절대 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딸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길래 쓰린 속을 부여잡고 끙끙 앓을 뿐이었죠. 딸아이 또한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고 결국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딸아이의 결혼식에 참가하고 말았네요. 딸아이가 신혼여행을 간 후 저희 부부는 편하게 잠에 들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한 뿐이었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딸아이는 사위가 마련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과 떨어져 살려니 아쉬움이 몰려오더군요. 기껏해야 10년 조금 넘게 데리고 살았던 딸이 벌써 곁을 떠난다는 사실이 미안함과 쓸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일찍 시집을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요. 한 번 이혼을 했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그래도 사위는 딸아이에게 잘해주려 노력을 하는 모양이었어요. 2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딸아이와 함께 집에 들렸죠. 그래서 저 또한 좋은 장모, 너그러운 할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오는 횟수가 늘어나자 시어머니는 멀쩡한 머리에 흰 천을 감으며 잡종들이 하도 많아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딸아이는 앞으로 집에 오지 않겠다고 말을 했고요. 곧 죽어도 딸아이를 쳐다보지도 않는 시어머니가 참 밉기도 했지만 딸아이 또한 원래부터 시어머니를 불편해했기에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딸아이의 신혼집을 가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죠.
사위 또한 흔쾌히 허락을 했기에 신혼집에 방문할 때면 딸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에 갈 때마다 이상하게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딸아이가 점점 말라간다는 것이었죠. 사람은 행복하면 얼굴에 살이 오른다는데 딸아이는 그 반대였거든요. 한 해가 다르게 홀쭉해져 딸아이를 보는 것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고 딸아이와 함께 단둘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드라이브도 하고 싱싱한 회도 먹이자 딸아이의 표정은 한결 밝아지더군요. 예전 같이 살 때처럼 말이에요. 딸아이의 풀어진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냐고요. 노파심의 한 말이었지만 딸아이는 잘해주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했기에 그저 답답할 뿐이었네요. 그렇게 잘 놀고 딸아이를 아파트 단지에 내려다 주었을 때였어요. 다시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키려는 순간 사위가 다른 여자를 끌어안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죠.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숨은 제대로 쉬지도 못할 만큼 가빠졌습니다. 머리는 짙은 해무가 낀 것처럼 혼란스러웠지만 사위의 불륜 현장을 봐버린 몸은 그대로 안전벨트를 풀고 달려나가 낯선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사위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한평생 사람이 지칠 채통은 유지하고 살았다 생각했지만 떡하니 다른 여자의 립스틱 자국이 묻은 사위의 얼굴을 보자 도저히 맨정신으로 유지할 수가 없더군요. 눈이 뒤집혀 달려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다른 데도 아니고 버젓이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우리 딸 없는 사이에 바람이나 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그럼 이혼시키세요. 저도 그쪽 딸한테 미련 없어요. 결혼한 것도 맹추같이 집에 들어앉아서 애들이나 키우라고 한 거예요. 고아라고 해서 입맛대로 버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데려왔더니만 양부모라고 있는 건 문어마냥 달라붙어 있으니 양부모가 장모님같이 유난 떠는 사람이었는지 알면 애초에 결혼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끝까지 장모 앞에서도 이렇게 방자하게 구는데 우리 딸한테는 얼마나 구박을 했을지 뻔하지. 나도 자네같이 몰상식하고 더럽게 굴러다니는 사람이랑 계속 살게 할 생각 없어. 당장 이혼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 딸 인생 망친 값으로 팬티 한 장 살 돈 없이 쫓겨나게 해줄 테니까 기대하게. 당장이라도 뻔뻔한 낯짝으로 거들먹거리는 사위에게 뺨을 날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혹시라도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 딸아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위의 멱살을 내팽개치고 딸아이에게 갔어요. 딸아이는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는데요. 그동안 사위의 바람기를 참고 산 거냐고 묻자 왈칵 눈물을 흘리더군요. 딸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니 저희 부부에게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어 그동안 꾹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부모 자식 간의 못난 모습 보일 수도 있는 거지. 짐 쌀 것도 없다. 더러운 집구석에 있던 짐 같은 거 필요도 없어. 당장 나와. 자식 입에서 피해를 끼치는 게 미안하다는 말은 가뜩이나 말라있던 가슴을 후빌 정도로 속이 아려왔어요.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노력했는데 눈칫밥을 먹게 했으니까요. 딸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는데요. 그 사이 사위의 자식들은 고기 반찬을 내놓으라며 밥그릇을 던지고 난리를 피웠어요. 인간 같지 않은 사위와 똑같이 구는 애들을 보자 그나마 있던 정도 털리는 기분이었고요. 친엄마도 아닌데 이 정도로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어디 지혜비랑 똑같이 행패를 부려? 정 고기 반찬이 먹고 싶거든 너희 아빠한테나 그렇게 밥그릇 던지고 소리 질러라. 귀한 우리 딸한테 그러지 말고. 집에 간 후에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이혼을 하라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 후 저희 부부는 합심하여 사위의 불륜 증거를 잡고 비싸다고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다행히 사위의 올바르지 못한 행실이 그대로 드러났기에 딸아이는 두둑한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딸아이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의 위자료는 성에 차지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딸아이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이혼 후 딸아이는 집 근처 오피스텔을 얻어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는데요. 저희 부부가 들락날락거리며 살핀 덕분인지 딸아이는 금세 이혼의 아픔을 훌훌 떨고 일어났어요. 전처럼 활기차게 생활하기도 했고요. 다사다난했던 시간이 흐르고 이혼한 지 2년 후 딸아이는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켜 주었네요. 상대는 옆 학교에 재직 중인 체육교사로 이혼을 한 흠 때문에 밀어내려고도 해봤지만 끝까지 구애를 해준 덕분에 용기를 내어 재혼을 결심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체육교사는 한눈에 봐도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전 사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던 중 꽃꽂이 수업을 들으며 친해진 언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니 역시 한평생 공직에 몸담아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두말할 필요 없이 딸의 재혼을 찬성했네요. 재혼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시어머니는 아예 배제시키기로 결심을 했죠. 또 이상한 말로 사돈이 될 언니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숨기려고 숨겼지만 몰래 핸드폰을 훔쳐보는 시어머니 때문에 딸의 재혼을 결심했다는 것도 일주일 후 상견례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자신도 상견례에 갈 거라고 깽판을 치는 시어머니를 보자 처음 시집 와서 밥상을 엎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가 미워지더군요. 신랑이 끝에 가만히 자리만 지킨다는 조건으로 시어머니 또한 상견례에 참석을 시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오지도 않냐면서요. 그러던 중 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말을 들어보니 언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낭패를 겪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다행히 언니는 너무 늦지 않게 식당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언니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며 입술까지 파르르 떠시더군요. 언니 또한 어머니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요. 죄짓고는 못 산다고 우리 집에 있는 폐물은 싹 긁어간 거 보고 어디서 구걸이나 하고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옷까지 차려입고 잘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런 거 보면 하늘에 신이 있기는 한가 몰라?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는 꼴을 보면. 언니의 말에 저희 부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가 평생 부잣집 외동딸로 살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집안에서 맺어주는 정략 결혼을 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언니는 코웃음을 쳤죠. 부잣집 외동딸은 무슨, 너희 시어머니 우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한 가정부야. 어디 그뿐이야? 우리 집 운전기사랑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었는데 없이 산 게 미안하다고 금가락지까지 해주려고 했던 남편도 버리고 부동산 사장이랑 눈이 맞아서 우리 집 폐물까지 싹 털어서 야반도주했잖아. 아이고 내 팔자야. 말년에 이게 무슨 망신인지. 시어머니는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는데요.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대신해 언니는 저희 부부에게 시어머니의 숨겨진 진실을 모두 알려주었어요. 시어머니는 야반도주를 했을 적 남편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도, 끔찍이도 싫어하는 전 남편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도,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구박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장난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제일 조금 준 것이었고요. 아무리 서로 죽고 못 살아도 나는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 없다. 미안하지만 결혼은 없던 일로 해야겠어. 언니네 식구들이 빠져나가고 식당 안에는 저희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던 남편은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앉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네요. 그럴 만도 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제일 많이 챙긴 사람은 남편인 거잖아요.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큰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은 친아버지를 버리고 재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았어요. 후회는 무슨, 괜히 저런 옆에 내가 하는 말에 휘둘려서 지금까지 키워준 은혜도 다 잊을 셈이냐? 지금이야 네가 친부랑 살아본 기억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없는 집구석에 살아봐라.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사랑받고 살 바에는 부잣집에서 구박받으면서 고깃국 얻어가는 팔자가 더 좋은 게다. 능력 없는 애비 밑에서 잘할 뻔한 거 구해줬더니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키워준 애미한테 큰 소리로 대들어? 제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고깃국 먹여달라고 투정한 적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동생들이랑 둘러앉아서 밥 먹을 때면 매번 좋은 고기는 동생 앞에 골라주고 제일 볼품없는 고기는 제 국에 넣어주는 어머니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어머니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어머니한테 저는 덤으로 생긴 손가락 같다는 거 알았어도 꾹 참고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부모니까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어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렸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시동생들에게도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자식들이 어머니를 모시라며 단단히 으름장을 박아놓았고요. 한번 돌아선 남편은 정말 매섭게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시동생 내의 건물에 있던 약국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평생을 살던 집을 내놓기까지 했죠. 시댁 식구들을 모두 잘라낸 후 남편은 혼자서 언니네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 때문에 남편을 본체만 채했지만 끝낸 남편의 진심을 알아주었고 결국 저희 딸아이는 무사히 재혼을 할 수 있었네요. 딸은 현재 아들, 딸 한 명씩 낳고 잘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며칠 전 집에 놀러온 딸아이가 말하길 전 사위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딸아이가 헤어진 후 이혼을 연달아 4번이나 해놓고선 다시 결혼해달라고 염치도 없는 소리를 해댄 것이었죠. 딸아이와 전 사위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온 것만 하더라도 행복하기만 하네요. 큰 소리를 떵떵 치며 나갔던 시어머니께서는 경기도 외곽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시동생들 또한 불같은 시어머니의 성정을 못 받아낸 것이 분명했죠. 시동생들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제멋대로의 욕심까지 많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들판에 널뛰는 말을 길들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걸요. 요즘 시어머니께서는 심심찮게 합가 이야기를 하곤 해요. 하지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딱 잘라내거든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요즘은 남편과 함께 은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고심 끝에 바다가 있는 저의 고향으로 내려가 살 계획이죠. 평일에는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남편과 둘이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오붓하게 거센 바람에 비린내를 묻히며 낚시를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은퇴 후의 삶이 기대가 되곤 합니다. 소박하지만 즐거운 일상을 같이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중이고요. 남편과 함께하는 새로운 제2회차의 인생이 기다리기에 저는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루할 수도 있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세요.